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안 해본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그냥 그러려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왜 우리가 흔히 그냥 하는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사꾼들이 이거 정말 손해보고 넘기는 거예요 라는 말. 어르신들이 이제 그만 죽어야지 한다는 말. 그리고 이것저것 다 때려치고 시골 가서 농사나 지어야겠다고 하는 말. 정말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실상 손해보는 장사꾼 없고 정말 살기 싫은 어르신 없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거 그 무엇보다 힘든 일인 거 해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해본 일 없다라는 말도 그냥 그런 류의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안 해본 일 없이 이 일 저 일 다 하는 삶을 살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 진짜로 안 해본 일 없습니다. 하다못해 도박판 한밭집 운영까지 했으니까요. 그거 얼마나 마음 졸이는 일인 줄 아세요? 도박꾼들이 꼬박 앉아서 판을 떠나지 않고 손으로 집어먹는 밥 종류를 먹으면서 도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메뉴가 항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까다로워요. 목마르면 물 많이 먹어야 돼서 화장실 자주 가야 되니까 목마를 만한 메뉴도 안 되고 손에 묻어서 신경 쓰는 메뉴도 안 되고 술이랑 같이 먹어야 되니 안주 느낌도 나야 되고 중간중간 보너스도 좀 받고 돈도 손에 아예 안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매 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도 불안한 것만 좀 견디면 재료값에 비해 후하게 돈이 들어오는 편이니 꼭 참고 몇 달 했죠. 그나마도 경찰이 덮쳐 후닥후닥 도망가는 통에 애써 마련했던 장비며 재료며 다 버리고 도망와서 결국에는 나중에 제 손에 남은 건 별로 없었지만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집에서 전단지 접는 일부터 시작해서 목욕탕 새벽 청소, 남의 집 도우미, 진짜 돈을 1원이라도 벌 수 있으면 무조건 일을 했습니다. 절실한 사람한테는 절실한 사기꾼도 항상 들러붙는지 그렇게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잃기도 했어요. 저의 간절함을 악용한 사람들로 인해 돈을 못 받고 억울하게 일을 그만둔 적도 몇 번 있었고요. 그래도 푼돈 모아 푼돈이라지만 그래도 그 돈을 모으니 어느 순간 조금씩 잔액이 쌓여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돈에 환장한 사람처럼 모으게 된 건 다 제 전 남편 때문입니다. 정말 제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밀어놓고 쫓겨나다시피 이혼을 당했거든요. 사실 이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하면 억울한 게 너무 많아요. 처음 전 남편을 만났던 건 참 어이없게도 독서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야간 시장에서 도매를 하는 장사를 했다 보니 그냥 마음 한편에 어쩐지 지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학생 때부터 워낙 책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물어 한 달에 한 번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 모임에 들어갔거든요. 그 독서 모임을 찾은 사람 중 하나가 제 전 남편이었던 거죠. 거기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저희는 조금씩 친해졌고 연인이 되었고 그냥 평범한 과정을 거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난하게 흘러갈 줄만 알았던 저희의 결혼 준비에 끼어든 정말 의외의 복병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나이차 많이 나는 누나였습니다. 어이없게도 그 시누이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결혼을 했고 결혼 생활을 마무리할 때까지도 얼굴 한 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결혼 생활은 그녀로 인해 박살이 났어요.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였던 분들은 귀가 얇고 남의 말에 쉽게 동요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신에 굉장히 빠져있는 분이었어요. 왜 TV 보면
가끔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온 집안 다 풍비박산 날 때까지 자기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텔레비전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제 전남편 부모님이 살짝 그런 분들이시더라고요. 한 가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딱히 믿는 종교단체도 없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신 같은 것들을 조금 맹신하는 정도였고 딱히 어딘가에 갖다 줄 돈이 없어서 그러셨는지 돈 문제도 크게 일으키진 않으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편은 그런 부모님을 조금 창피하는 쪽이었고 그래서 제가 결혼 준비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은 남편의 누나가 전해온 하나의 소식이 화근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도 잘은 모르지만 남편의 누나는 흔히 말하는 신내림을 받아서 어딘가에서 혼자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결혼을 한다니 연락이 갔을 텐데 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제 전남편 앞으로 그 여자랑 결혼하면 너는 죽는다라는 말을 시뻘건 글씨로 쓴 종이 하나 보내고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너무 어이없고 기분 나빠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고 무시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과 시부모는 그게 걸렸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를 예뻐라 해주시던 시부모님이 어느 순간 자꾸만 결혼 얘기가 나오면 뭘 그렇게 급하게 하냐며 피하고 남편한테도 아마 누나 말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저희 부모님, 친구들한테까지 다 결혼할 거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고 시누이가 그렇게 한마디 했다고 해서 제 결혼식이 깨지는 거 어쩐지 자존심 상해서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다 놓고 돌아섰어야 했는데 사람이 한번 눈에 뭐가 씌이면 그런 판단도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제 고집으로 결혼을 강행했죠. 하지만 결혼 후에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제 전남편이 밖에서 조금만 다쳐와도 시댁은 난리가 났어요. 제가 재수가 없어서 남편이 그렇게 된 거라면서 역시 시누이 말을 들었어야 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2년을 안으로 밖으로 괴롭힘 당하고 났더니 이제는 제가 지치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아주 개처럼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나 때문에 네가 일이 다 안 풀린다고 하니 그럼 한번 나 없이 잘 살아보라는 폭언을 있는 대로 퍼붓고 아주 소송도 대대적으로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동원해서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서로 가진 재산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딱히 도드라지는 이혼 사유도 없는 마당에 제 능력과 주제에 비해 너무 비싼 변호사를 썼던 거죠. 결국 이혼은 했지만 제 손에 남은 건 빚밖에 없는 상처뿐인 이혼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결혼할 때쯤 시누이가 자기 동생과 엮으려던 여자가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여자가 아닌 저를 택한 걸로 시누이가 단단히 뿔이 나서 심술을 부린 거였더라고요. 그 말에 노란한 전남편과 그 부모도 밉고 얼굴 한번 못 본 채 제 인생 부순 그녀도 너무나 미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나마 이혼이라도 한 게 어디냐, 이걸로 내 인생 샀다고 생각하자라면서 희망찬 생각을 했지만 어디 삶이 희망찬 생각만으로 유지가 되던가요? 점점 현실의 벽에 부딪혀 제가 허덕이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화딱 들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결혼 전에 했던 일과 비슷한 것들, 앉아서 할 수 있는 사무직, 이런 것만 찬찬히 찾다가 진짜로 먹을 걸 살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야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부모님께 언제까지나 빌붙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빌붙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하든 혼자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에 그때부터는 진짜 벽에 붙어있는 사람 구하는 종이만 보면 무조건 달려들어가 일할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죠. 쉽지는 않았어요. 일단 자기 비관을 하지 않고 일에 충실하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찾는 게 먼저였습니다. 조금만 정신이 흐트러지면 아이고 내 팔자야 소리가 절로 나오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내 팔자가 뭐 어때서? 사지육신 멀쩡하게 이 정도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 하늘에 감사해야지 라는 마음을 되새기며 끊임없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또 했습니다. 그래도 타고난 성정은 성실함이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더니 몇몇 사장님들이 좀 알아봐 주시기도 하고 저한테 따로 일을 의뢰해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15년이란 세월 결코 저한테는 쉬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루도 편하게 잠들어 본 적 없었고 연말 연시 명절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엄청나게 아파서 이틀간 물도 못 먹고 노란 위에까지 개워내며 앓았던 걸 빼고는 진짜 하루 3시간 이상 자본 적도 그 이상 눕거나 쉬어본 적도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일하고 나니 그제야 비로소 숨 돌릴 상황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제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제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방이 여러 개의 화려한 비싼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 2개에 거실 하나 깨끗하게 지어진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저 처음에 아파트 입구 들어갔을 때 신발 벗고 발 내딛는 데만 몇십 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발을 내밀었다가 말았다가 손으로 쓸어봤다가 바라봤다가 무슨 건드리면 닿는 보물을 보듯이 그렇게 현관에서만 몇십 분을 서성였어요. 다들 마음에 드는 대로 인테리어 한다, 있는 거 다 뜯어붙이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 꾸밀 거다 하면서 분주한 와중에 저는 그 집 자체가 너무 곱고 고마워서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입주 시작해도 된다는 얘기 듣자마자 바로 초라한 제 월세방짐을 고스란히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밤에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로 옮기고 나서는 그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던 일을 좀 줄이고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은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일을 정리했던 참이었거든요. 갑자기 제가 엄청 부자에 잘 사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게 사치가 아니라 저한테는 그냥 그 휴식이 있는 집이 사치였어요. 남들이 보면 아마 웃었을 거예요. 그은한 소파 하나 없이 큰 방석 2개 덜렁 놓여있는 거실. 남들이 다 벽에 벽 크기만한 텔레비전을 매달 때 아주 오래된 작은 텔레비전 하나 거실벽 앞에 장식품처럼 있는 그런 집이 왜 그렇게 좋을까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하는 중간중간 청소 도구함 옆에서 쪽잠을 자던 제게 여기는 고대강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귀한 공간이었죠. 그렇게 매일매일 그 집을 쓸고 닦으니 이거는 뭐 피곤한 것도 없고 그냥 실실 웃음만 새어나왔습니다. 하나 둘 이웃이 들어오고 다행히 이웃 사람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여서 양쪽 이웃만 좋은 사람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다 좋은 사람이 들어와줘서 이웃복도 나쁘지 않다라며 행복해하던 참이었죠. 그런데 제 복병은 양쪽 이웃이 아닌 바로 제 윗집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파트를 살아본 적이 있어야 층간소음 신경을 쓰죠. 그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가 이게 위아래로 사람이 들어오니 층간소음이라는 게 무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야 살림도 없고 애도 없으니 저희 아랫집이 시끄러울 일은 없었지만 이거는 제 윗집이 아주 만만치 않게 소음이 나는 집이었습니다. 저도 거의 집에 없고 밤늦게나 들어와서 잠이나 자기 때문에 사실 낮에 시끄러운 건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낮에도 그 집이 그렇게 시끄럽다는 건 그 사람의 옆집, 즉 제 윗집 위의 옆집이 저를 찾아와 하소연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시끄럽지 않냐고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제가 집에 그렇게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밤에 10시, 11시쯤 들어와서 잠만 자고 새벽에 다시 나가고 그래서 잘 몰라요. 밤에 몇 번 시끄러운 적은 있었지만 낮에도 그렇게 시끄러워요? 말도 마세요. 저희 완전 노이로제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공부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 울면서 엄마 이 집 그냥 팔고 이사 가면 안 되냐고 할 정도면 말 다 했지 않나요? 게다가 말도 안 통해요. 그리고 집을 한번 가봤는데 얼마나 이상하게 꾸며놨는지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는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요? 얼마나 이상하게 해놨길래. 막 무슨 무당집 같아요. 시뻘건 거 얼룩덜룩하게 사방팔방 늘어뜨려 놓고. 여튼 저희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집 내놓을까 봐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리려고 온 건 아닌데. 아니에요. 큰 도움이 안 돼서 미안해요. 그런데 저도 집에서는 잘 없는 편이라 혹시 제가 뭔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어색하게 이웃을 보내고 나니 더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신경을 써서 그런가 그날부터 유난히 소음이 더 많이 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절정은 주말이었습니다. 주말에 정말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려고 저랑 어울리지 않게 커피 한 잔 내려서 딱 앉았는데 어디선가 천장이 부서질 것 같은 꽹과리 소리가 마구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꽥 소리를 지르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야 라고 두리번거렸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윗집에서 나는 소리더라고요. 그래 잠깐 뭔가 조작하다가 소리가 커졌겠지, 곧 줄어들겠지 이러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리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도 참다 경비실에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딱 저기 좀 시끄러운 집이 있어서요 라는 얘기가 끝나자마자 저희 윗집 얘기를 하며 거기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하던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더니 글쎄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이고, 얼마 전에도 이웃이 너무 시끄럽다고 해서 내가 한번 올라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글쎄 문을 열자마자 그 집주인이 나한테 소금을 뿌렸어요. 재수없게 와가지고 말 시켰다고. 당장 꺼지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니까요. 소금을 맞은 것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온갖 저주와 폭언까지 들어서 내가 아주 그 집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경찰한테 그냥 연락하세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이구나. 이거는 내가 가도 진짜 뭔가 해결이 안 되겠구나 싶어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너무 시끄럽고 힘든데 가면 싸움이 날 것 같다. 와서 좀 도와줄 수 없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더 웃긴 건 제가 연락을 하고 주소를 얘기하니까 경찰이 한숨을 푹 쉬면서 저희 윗집인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셨냐라고 했더니 이미 몇 번 자기네한테 신고도 들어왔고 가가지고 주의도 줬었는데 개선이 안 된다며 일단 신고 들어온 건 접수하겠다고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신고를 해봐야 크게 개선될 일은 없겠구나라는 걸 말이죠. 아주 단단히 잘못 걸린 거죠. 어이없게도 시끄러운 소리는 밤에 8시, 9시가 될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저히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결국 밤에 10시쯤 되었을 때 저는 잠이라도 자야겠다 싶어 윗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겼죠.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멈추면서 벌컥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온통 얼굴에 까맣고 빨간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노려보더니 딱 한마디 묻더라고요. 뭐야? 저 다른 게 아니고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데 조금만 조용히 해줄 수 있을까요? 뭐가 시끄러워? 이 주변에 워낙 더러운 기운이 많아서 내가 너희를 다 살려주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들 떠들어? 너희가 더 시끄러! 그게 아니고 여기 공동주택이잖아요. 같이 살면서 서로 지킬 건 좀 지켜야죠. 다른 이웃들도 다 시끄러워하는데 이렇게 계속 시끄럽게 하시면 사실 좀 곤란하죠. 층간소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지금 네가 나를 협박하는 거야? 제가 아무리 좋게 말해도 그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위아래로 가만히 훑어보다가 갑자기 비릿하게 웃더니 현관에서 무언가를 번쩍 들어올려 저한테 확 끼얹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온 복도가 울리게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앞에 우수수 떨어진 건 소금은 소금인데 뭔가 불구죽죽한 소금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버럭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저를 보면서 기운이 너무 더럽고 재수가 없어서 그냥 소금으로 남돼서 닭 피에 절인 소금을 뿌렸다는 거 있죠? 너무 소름이 돋고 끔찍했습니다. 이 여자랑은 더 이상 뭔가 말을 섞는 게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에 후다닥 집으로 뛰어내려와 입었던 옷을 다 빨래통에 넣고 몇 번씩 샤워를 했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어쩐지 몸에서 닭피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 찜찜한 밤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여자의 횡포는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한마디 한 것이 트리거가 되었는지 아주 대놓고 더 시끄럽게 굴더라고요. 이웃에서 항의하는 것도 소용이 없었고 경찰이 와서 하는 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입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파트인데 사람들이 하나둘 집을 내놓고 이사를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집값도 처음에 분양받았던 것보다도 훨씬 떨어졌고요. 당연히 내놓은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서 점점 빈집만 늘어갔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마음이 초조하고 힘들어졌습니다. 제 평생이 다 들어간 곳이고 앞으로 노년 생활을 이곳에서 할 생각이었는데 그 여자 때문에 모든 게 다 꼬여버린 느낌인 거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참 어이가 없는 게 분명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한테 뭔가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되고 내가 가해자가 되는 어이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참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건가라는 생각에 저는 마음의 병까지 다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이웃들 간에도 처음에 인사하며 서로 행복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만나면 대체 저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만 서로 얘기하면서 나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웃들의 사이도 예전과는 점점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떠난 사람도 많아지고 이웃과의 정도 사라지고 제가 꿈꿨던 행복한 노년은 아주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었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경찰한테 연락을 해봤자 그거는 그냥 이웃끼리 알아서 해결하셔라 라는 대답이 날아오기 시작했고 경비 아저씨는 몇 명이나 그만두고 다시 그만두고 하면서 자기네들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답답하고 억울한 시간만 계속 지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너무 집이 시끄러워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겠다 싶어
밖에 나가서 천천히 동네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뭔가 익숙한 실루엣의 사람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살 썩고 살았던 사람인데 제가 그 모습을 기억 못할 리가 없잖아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거의 20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그 구부정한 어깨와 웃을 때마다 뭔가 체념한 듯한 혹은 좀 비열한 듯한 그 입술은 제가 잊을 수가 없죠. 제가 죄 지은 것도 없지만 일단 그 얼굴을 보니 소름이 돋아서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숨죽여 모른 척 나를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누구랑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상대방의 목소리가 귀에 익은 거예요. 처음에 전 남편을 발견했을 때는 어둠 속에 누구랑 같이 있는 거는 알았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까지 볼 정신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목소리가 약간 귀에 익은 것 같아서 용기를 끌어내 조용히 전 남편의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세상에, 저희 윗집 그 여자인 거 있죠? 아니, 저 두 왼수가 어떻게 같이 있지라는 생각에 손발이 다 덜덜 떨려왔습니다. 둘은 모를 얘기를 계속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두 집에 50씩 줬어. 꼭 줘야 해? 그래야 탈없다잖아. 여튼 몇 집만 더 내보내면 되니까 수고 좀 해. 다른 데는 그래도 옮길 마음을 먹는 것 같은데 아랫집에 아주 질기고 무딘 년이 하나 있어. 뭐라도 붙여야 나갈 것 같은데. 혼자 살아? 조만간 네가 필요할 수도. 여튼 나 간다. 수고해 누나. 그렇게 전 남편은 제 윗집 여자한테 알 수 없는 얘기만 주고받고 쓱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그 어떤 단어보다 마지막에 한 한마디. 수고해 누나. 누나라는 말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든 건 남편의 누나라는 사람인데 그 여자가 제 윗집 그 여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에 사실 충격도 좀 받았지만 분노가 더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둘이 뭔가 꾸미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지난 세월이 억울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일도 다 그만두고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나간 이웃들을 수소문해서 찾아내 이사 가기 전에 혹시 다른 일 있었냐, 뭔가 윗집이랑 얽힌 게 있었냐 캐물었더니 다들 동일하게 하는 대답이 자기 때문에 이사 나간다고 들었다. 미안해서 그러니 이사비라도 좀 보태주겠다라면서 50만 원씩 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여자가 병 주고 약 주나 싶어서 안 받으려다가 어차피 다시 볼 사람 아니고 이사 나가는 마당에 안 그래도 억울하고 한 푼이 아쉬운데 이거라도 받아야지 싶어 다들 돈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더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누가 소음으로 잔뜩 감정생에 나가는 사람한테 자기 때문에 이사 나가는 것 같으니 미안하다고 돈을 줍니까? 이거 뭔가 수상해도 엄청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근 한 달에 걸쳐 저는 그 여자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는 못하죠. 사람도 사고 제가 몰래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이 억울함과 절박함이 뭉치니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탐정된 줄 알았어요. 어쩜 그렇게 미행도 잘하고 뒷조사도 잘하는지 아주 중간에 이게 혹시 내 천직이었나 싶을 정도로 몰두해서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거든요. 어쨌거나 그렇게 뒷조사를 한 결과 한 달 정도 후에 제게는 꽤 많은 정보가 수집되었습니다. 제 전남편과 그 누나라는 사람 어떤 단체에서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단체가 사람들을 모아서 의심받지 않게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예전 같으면 어디 시골에 수련원 같은 거를 세워서 사람들을 모으지만
요즘에는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를 우르르 여러 채 빌려 함께 머물게 한다네요. 즉, 그 사람들이 머물 공간을 위해 기존의 사람들을 빨리빨리 내보내야 했던 거죠. 하필이면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그 동이 타겟에 걸린 거였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나가게끔 층간소음이며 각종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면 일단 나중에 뒷말이 나오거나 다른 소리 하지 않도록 이사비를 쥐어주는 거였습니다. 대체 무슨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곳에 제 전남편과 그 누나라는 사람이 주축이 되어 끼어 있었던 거죠. 그 모든 걸 알고 나니 더더욱 저는 제 집에서 이사를 나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서로 이사를 나가더라도 아주 큰 돈 받아서 나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죠. 그날부터 저는 굳건히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어요. 어떤 시끄러운 짓을 해도 절대 움직이지 않고 위에서 온갖 난리를 쳐도 꿈쩍도 하지 않았죠. 결국 며칠이 지나자 그 여자가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아니, 안 시끄러워요? 요즘에는 참을만 한데요. 그냥 음악도 음악이다 생각하니 들을만 하고 그냥 적당히다 참을만 해서 살고 있어요. 이사 같은 거 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아우, 제가 이사를 왜 가요? 제가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 저 절대 이사 안 가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것저것 불편하고 시끄럽고 힘들 텐데. 괜찮아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 어디 주택 가서 살았겠죠? 저는 그냥 여기서 적응하면서 살려고요. 제가 그렇게 나오자 그 여자가 몹시 당황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 단체에서 언제까지는 어떻게 해라 라고 지령을 내린 시간이 있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다가와도 다른 집은 다 집 내놓고 나갔는데 저만 꼼짝을 않고 있으니 마치 재개발할 땅에 알박기 한 사람인 것처럼 제가 불편하고 싫었을 게 뻔했습니다. 결국에는 저한테 혹시 원하는 금액이 있으면 말해라. 자기가 이사 나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눈을 땡그렇게 뜨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사를 왜 그렇게 윗집에서 원해요? 저희 집에서 뭐 하시게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게 아닌데 사실은 그러더니 저한테 작전을 바꿨는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 운을 좀 볼 줄 아는데 저한테 남자 운이 들어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남자랑 올해 안에 결혼을 해서 신혼집으로 옮겨야 대운이 트인다나요? 그래서 제가 제 평생 남자 운이라고는 있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남자복이 있겠냐며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 괜찮은 사람 하나 소개해 줄 수 있는데 그 사람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순간 느낌이 왔습니다. 이 여자가 내가 극구 반대해서 쫓아냈던 자기 옛날 올케라는 걸 모르고 내 전남편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누구냐고 사진 좀 볼 수 있냐고 했습니다. 제가 뭔가 걸려들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얼른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제 전남편이 혼자 멋진 척 다 아는 얼굴로 거기 사진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척 좋다며 언제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는 혼자 다 뒤집어 엎을 작전을 짰습니다. 어디 한번 둘이서 얼마나 당황하는지 제 눈으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체 너희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원하는 게 뭐냐라고 캐물을 생각이었죠. 저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한 그날 그 장소로 저는 팔리지도 않은 집만 내놓고 전전긍긍 다른 데서 고생하고 있는 기존 이웃 사람들에게 모두 메시지를 돌렸습니다. 이러저러한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하고 모두 그 자리에 몰래 나와서 상황을 좀 지켜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었죠.
다들 팔리지도 않는 집 내놓고 밖에 나가서 생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앞뒤 안 가리고 달려와 참여하겠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소개팅 아닌 소개팅 자리에는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다 모여 몰래 고개 숙인 채 여기저기 자리 잡은 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가서 일부러 들어오는 입구를 등지고 앉았어요. 딸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그녀와 제 전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두리번거리다가 제 앞으로 와서 꾸벅 인사를 하던 그 순간 전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나 앞에 있던 컵의 물을 그 사람과 그 옆에 누나에게 쫙 끼얹고 뺨부터 한 대씩 올려붙였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퍼붓기 시작했죠. 이 사기꾼 년놈이 어디서 다시 사기를 치려고 감히 날 만나러 오려고 해? 너희가 미쳤구나. 너 입으로 빨리 다 불어. 대체 나한테 남자까지 소개시켜 주려고 해서 그 집에서 나가게 하는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모든 걸 고백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했는지 그제야 주섬주섬 전 남편이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자기네가 그 집들이 꼭 필요한 무슨 단체에 있는데 그 단체에서 처음에 우르르 분양받으면 그것도 의심사고 비싸고 이렇게 사람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고 안 팔리면 집값이 헐값되니 그때 좀 저렴하게 여러 개를 사들이려고 했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제가 돈 주고 알아냈던 정보와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전남편이 제 앞에 얼른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있잖아. 이것만 좀 도와줘. 그 집만 나가면 우리가 보상할게.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 진짜 중요한 일이라 어떡하든 잘 해내야 돼. 새 집으로 옮기는 비용이랑 이사비 그리고 당분간 살 생활비까지도 다 줄 테니까 제발 집만 내놔줘. 부탁이야.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한테 그런 흑막이 있는 걸 안 순간 아마 기존에 집 내놨던 사람들도 매물 다 걷어들일걸? 그랬더니 제 앞에 있던 전남편의 누나가 비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참을성 없고 멍청한 것들이 무슨 수로 알고?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그냥 돈 몇 푼이라도 챙길 수 있을 때 얼른 말 듣고 집 내놔. 시세보다는 조금 더 쳐줄 테니까. 지금 거기 집 내놓은 사람들 너무 많아서 매물 많아서 집값 떨어진 거 몰라? 그 순간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그렇다네요. 어때요? 그냥 계속 거기 사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전 남편과 그 누나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은 얼굴로 두리번거리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고기 속인 채 등 돌리고 335 앉아있던 그 가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 저희 이웃들이었으니까요. 다들 다가와 한마디씩 매섭게 한 소리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집을 헐값에 사려고 했냐? 너희 다 사기죄로 고소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담 앞에서 아파트 가격을 내리려고 한 행위니 이거는 법적으로 충분히 따져 물을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하길래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손을 번쩍 들어 올려 전 남편의 뺨을 후드려 쳤습니다. 야,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가 아니라 이렇게밖에 못하는 게 열받으니까. 어디서 사기꾼 연놈이 나타나서 잘났다고 뚫린 입으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 너 그리고 내 앞에 한 번이라도 더 나타나면 그때는 정말 가만 안 둔다. 아주 인생 전체를 박살내서 노년을 아주 괴롭게 살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평소 큰 소리 내지 않고 조곤조곤 말하던 제가 그렇게 화를 내며 버럭버럭하는 걸 처음 봐서 그런지 전 남편이 조금 기가 죽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앞에 놓여있는 쟁반으로 머리통까지 한 대 후려갈긴 채 바로 밖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부동산에 내놨던 모든 매물은 싹 집주인들이 다 걷어가 버렸어요. 숨은 의도가 있는 걸 안 이상
자기네들이 끝까지 싸우면 싸웠지 절대 헐값에 집 넘겨주지 않을 거라고 다들 단단히 결심했거든요. 오히려 며칠 지나지 않아 헐값에 집을 내놓고 이사간 건 제 윗집이었습니다. 사람들 눈피해 집에 꼼짝도 않고 있다가 야반도주했지 뭐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너무나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복은 없어도 이웃 복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랑 잘 맞고 조용하고 좋은 분들이어서 아주 뒤늦게 이웃 복이 팡팡 터진 삶을 살게 되었죠. 사실 그날 이후 텔레비전이나 기타 다른 영화에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활동시키는 이상한 단체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제 전남편과 그 누나가 떠오르곤 합니다. 저와의 소식은 완전히 끊겼지만 지금도 어디선가는 비슷한 짓을 하고 있을 게 뻔하니까요. 왜 악인의 말로란 항상 이렇게 시원하게 끝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끝나는 것인지 시원할 필요도 없어서 그런 걸까요? 여튼 저는 새 아파트에서 좋은 이웃들과 지금은 아주 기분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온통 뒤흔들었던 그 남매만 다시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